옵션은 선물과 달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해 투자자들이 거래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특히 옵션 거래에서 위험을 판단할 때 중요한 가격 민감도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위험 관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큰 손실을 맞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옵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그 정도를 나타내는 민감도, 그리고 거래 전략에 대해 짚어보며 옵션 거래에 있어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 기자가 소개하는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함께 만나보실까요? 옵션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거래를 하는 것은 무척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만나보실 투자자도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니까 지수의 움직임에 대해서만 알면 거래를 하겠는데, 옵션은 기초자산이 선물이랑 같으면서도 행사 가격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고 또 가격도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수가 250을 간다고 생각할 때 콜 250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250까지 갔다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할 때 풋 250을 팔면 되는 건지 도통 모르겠어요. 옵션이란 게 선물처럼 상품이 한 개인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개인 상품인 건가요? 게다가 민감도를 보면 옵션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있다고 해서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리스 문자라고 하는데요, 발음도 생소해요. 그래서 저는 민감도는 보지 않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꼭 봐야 하는 건가요? 지금 만나보신 투자자는 지난 시간에 학습한 옵션 상품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군요. 그렇다 보니 언제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아야 하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고,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옵션 거래에서 위험을 계산하고 판단할 때 중요한 옵션의 성질인 민감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곳간의 열쇠를 남의 손에 쥐어준 것과 다를 바 없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민감도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자세한 내용을 이슈 인사이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옵션은 주식이나 선물과 달리 복잡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기본 개념과 그 특성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옵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민감도를 잘 살펴보고 옵션 거래 전략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옵션의 이론 가격을 구할 때 필요한 요소들을 통해 어떤 요소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옵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민감도와 내재 변동성에 대해 알아본 후 옵션의 기본적인 거래 전략과 적용 방법, 그리고 한국거래소와 유렉스 간 코스피 200 옵션 연계 거래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선물 이론 가격의 경우 비용 항목과 수입 비용을 적용하면 되지만, 옵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가격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요소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초자산의 가격입니다. 옵션이 무엇입니까? 네, 파생상품입니다. 자, 그럼 파생상품이 무엇이죠? 네, 기초자산의 그림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하면 옵션의 가격은 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옵션의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할 때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때 콜 가격은 상승하고 풋 가격은 하락합니다. 자, 그런데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어떤 콜 종목 가격은 상승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데도 옵션 가격 때문에 혼자 급히 오르거나 급히 내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는 옵션의 변동성이 내린다 또는 오른다 등과 같은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변동성이라는 단어처럼 다양하게 쓰이는 것도 드물 것 같습니다. 주식에서는 변동성이 증가한다고 할 때 보통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락 시에도
하락 시에는 옵션의 변동성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상승할 때도 옵션의 변동성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에 따라 변동성을 구하는 수식도 다양합니다. 과거 변동성을 구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는 역사적 변동성이 있습니다. 옵션의 현재가에 반영된 변동성은 내재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자, 변동성 영어로 volatility라고 표현합니다. 그 단어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변덕스러운, 금방이라도 급변할 듯한 불안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지수가 움직이거나 해저들의 수요를 폭증을 만들 정도로 큰 하락이 있거나 할 경우 변동성 수치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이런 특성을 표현한 적절한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변동성 수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옵션의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요인도 변하지 않고 오로지 변동성만 증가할 경우에 콜이든 풋이든 그 가격은 증가합니다. 즉,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증가하면서 옵션 매도자로부터 더 비싼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급격한 하락 시에는 풋 변동성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콜옵션과 풋옵션 사이에는 콜풋 평형, 콜풋 패러티라는 것이 있는데 이 평형이 깨지면 차익 거래의 기회가 발생하면서 결국 풋 가격이 증가하면 콜 가격도 영향을 받아서 결국 콜의 변동성도 함께 올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심한 변동성 상승 국면에서 기초자산은 분명히 급락을 하는데도 그 계획과 콜의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다르지 않겠지만 콜풋 평형이라는 것을 간략히 언급하면 콜과 풋 그리고 기초자산의 가격 이 셋 중에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계산해낼 수 있는 등식의 관계입니다. 결국 콜과 풋의 가격으로 이론적인 기초자산의 가격을 추산할 수도 있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선물이나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과 괴리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변동성의 증감이 옵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 보시면 거래일수 기준으로 만기일까지 9일이 남은 2012년 11월 만기 콜 247.5와 풋 247.5의 종가 기준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내재의 변동성을 사용해서 이론가를 구하기 때문에 이론가는 현재가와 동일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콜의 변동성은 5%를 증가시키고 풋의 변동성은 3%를 감소시켰을 때 옵션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콜의 이론가는 4.67로 0.87포인트가 증가하고 풋의 이론가는 2.42로 0.52포인트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눈썰미 있는 분들은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다루진 않겠지만 옵션에는 민감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변동성에 대한 민감된 배가라는 것이 있는데 위에서 수치를 살펴보면 콜 247.5의 배가값이 0.174를 사용해서 변동성이 얼마 변했을 때 가격이 얼마 변하는지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5%포인트 곱하기 0.174라면 얼마가 나오죠? 네, 바로 0.87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묘하고 재밌는 옵션의 세계입니다. 앞에서 내가격과 외가격의 옵션을 이해하셨다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기초자산의 값은 그대로더라도 내가격 옵션과 외가격 옵션의 가격은 다릅니다. 즉, 기초자산보다 행사가가 커질수록 행사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시행가치는 줄어들고 즉 가격은 낮아집니다. 반대로 행사 가격이 낮아질수록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급기야 내재 가치까지 반영되어 가격은 비싸지게 됩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해서 일주일 전, 1개월 전과 같은 가격이 되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옵션 가격은 그대로여야 되나요? 선물에서는 만기까지의 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그 가격이 비싸진 것처럼 옵션의 가격도 비싸집니다. 즉 반대로 기간이 줄어들수록 가격은 점점 작아지는데 이때 작아지는 부분을 우리가 시행가치 부분이라고 합니다. 내재 가치는 기초자산의 변화 외에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의해서 행사 가격도 같고 같은 시각에 같은 기초자산 값을 가질 때 잔존 기간이 차이나는 행사가 247.5의 콜옵션에서
가격들이 어떤지를 살펴보면 자, 11월물은 3.8, 12월물은 6.65, 1월물은 7.15로 가격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감을 잡아보셨겠지만 파생 상품 가격에 있어서 이자율이 빠질 수가 없겠죠. 자, 과연 이자율의 변화는 옵션의 가격이 얼마나 변화시킬까요? 자, 그것을 알아보면 이론과 공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자율의 함수로 바꿔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굳이 이런 고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친절한 증권사에서는 이미 HTS에서 그 값들을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로우라는 것이 바로 이자율의 변화에 따른 옵션 가격의 변화 정도를 그린 건데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초자산은 네, 상승하죠. 그렇다면 콜 가격은 네, 상승합니다. 자, 풋은 하락합니다. 자, 그래서 로우 값은 콜에서는 양수, 풋에서는 음수의 값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로우 값을 가만히 살펴보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값이 굉장히 작습니다. 예를 들면 콜 247.5의 경우 이자율이 1% 상승할 때 가격이 0.0379포인트 증가한다는 의미인데요. 자, 실제로 1개월 이내에 이자율이 1%씩 등락하는 경우를 많이 보시지 못하였을 겁니다. 이자율이 1%씩, 1%포인트씩 상승을 해도 콜 247.5의 가격이 기껏해야 100분의 1만큼 증가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자율은 0.1%포인트, 0.2%포인트 정도씩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이, 더 적게 영향을 준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이자율도 옵션 이론 가격에 관여를 합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이 굉장히 적어서 따라서 여러분부터는 지금부터 옵션 가격이 이자율에 사실상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지만 선물에서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화면에서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과 민감도들에 대해서 나온 화면을 참고하면서 가격 민감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사 가격과 델타가 있습니다. 자, 등가격에서의 델타는 무조건 0.5입니다. 지수가 얼마나 큰 상태건 행사가가 얼마가 됐든 등가격 옵션의 델타는 0.5입니다. 자, 옵션에서 외가격으로 갈수록 또 내가격으로 갈수록 델타 값이 어떻게 되냐 하면 보신 바와 같이 외가격으로 갈수록 델타는 0에 수렴합니다. 그리고 내가격으로 갈수록 델타는 1로 수렴합니다. 즉 델타의 값은 0에서 1 사이에 존재하는데요. 이 델타의 의미는 지수가 얼만큼 움직였을 때 옵션의 가격이 얼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델타입니다. 즉 기초자산의 값이 1포인트, 즉 코스피 200 지수가 1포인트 변했을 때 델타는 즉 이 옵션의 가격이 얼만큼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감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행사 가격과 감마에도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자, 옵션들을 보면 자, 감마 값을 쭉 표현했는데요. 등가격 옵션에서 감마가 가장 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델타에서 뭐라 그랬죠? 등가격에서는 0.5고 외가격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내가격으로 갈수록 커진다고 했습니다. 자, 감마는 등가격일 때 그 값이 가장 크고 외가격이든 내가격이든 등가격에서 거리가 먼 옵션으로 갈수록 행사 가격이 멀어질수록 그 값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 이때 줄어든다고 하니까 아니 마이너스 값이 오히려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절대값을 가지고 많이 표현합니다. 감마의 절대값을 보면 등가격에서 가장 큰 값을 갖고 양쪽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마가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는 세타는 플러스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세타도 등가격에서 가장 큰 절대값을 갖고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점점 그 값이 작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감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감마는 기초자산이 우선 델타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델타는 우리가 기초자산이 얼마 변했을 때 감마가 옵션의 가격이 얼마 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델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옵션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상으로 가격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즉, 델타가 일정 고정된 값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수가 움직임에 따라서 델타 값이 자꾸 변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델타 값이 변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감마입니다. 그래서 이 감마를 다시 정의하면 지수가 얼만큼 움직였을 때 델타가 얼마 움직였느냐.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또 가속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세타는 시간이 하루가 지났을 때 얼만큼 프리미엄이 사라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세타라고 합니다. 따라서 세타는 시간 가치가 얼마나 빠르게 감소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만기에 갈수록 그 세타 값이 점점 커집니다. 자, 그리고 행사 가격과 배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배가는 자, 우리가 아까 내재 변동성이라는 걸 표현했는데요. 자, 내재 변동성이 커지면 프리미엄이 증가한다고 했고 내재 변동이 줄어들면 프리미엄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배가 값은 역시 행사 가격을 봤을 때 등가격 옵션에서 가장 큰 값을 갖고 양쪽으로 멀어지는 옵션일 때 점점 줄어듭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내재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내재 변동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론가 함수에서 이론가 구할 때 어때 썼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시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잠시 전에 변동성 입력값을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론가가 다르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그 옵션의 내재 변동성으로 값을 입력하면 이론가와 시장가가 같게 나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직 내재 변동성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내재 변동성이라고 하는 그 값을 크게 할 때와 작게 할 때 가격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변동성이라는 입력값을 높이면 이론가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죠? 비싸진다고 그랬습니다. 콜이나 풋이나 마찬가지로 모두 비싸집니다. 자, 반대로 이 변동성 값이라는 입력값을 작은 값으로 넣었을 때는 시장 가격보다 오히려 더 낮은 가격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콜이든 풋이든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동성 값이라는 것을 높일 때는 이론가가 더 크게 커지고 낮은 값을 넣었을 때는 이론가가 더 낮게 나온다는 이 특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이 내재 변동성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자, 변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초자산의 변동이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고 했을 때 그거의 성향을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 예측하기를 앞으로도 증가할 것 같다라고 투자자들이, 거래자들이 공감을 한다면 당연히 매도자는 더 비싼 가격에 옵션을 팔으려고 할 것이고 매수자는 비싼 가격이라 하더라도 나는 더 사겠다라고 해서 가격이 점차 올라갈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벌어질 때 우리는 내재 변동성이 증가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재 변동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지수가 더 많이 변화될 것을 예측한 또는 기대하는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에 옵션을 비싼 가격이라도 사는 경우 내재 변동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공포지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런 내재 변동성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옵션 민감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감마입니다. 옵션 내재 변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감마의 절대값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봅니다.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변동성이 아주 줄어들었다고 감소해 보겠습니다. 자, 변동성이 줄어든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지수가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오래 지속됐을 때 변동성이 줄어들겠죠. 따라서 내재 변동성도 감소됩니다. 자, 그럼 감마라는 게 뭐죠? 조금만 변해도 델타가 빠르게 변하고 델타가 빠르게 변해서 지수가 조금 움직여도 가격이 더 빨리 변한다는 그런 특성이 바로 감마인데요. 자, 그 변동성이 낮아져서 조금밖에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지수가 움직였을 때 이때 옵션의 가격엔 사람들은 지수도 조금밖에 안 변할 거라고 예상을 하다가 갑자기 지수가 변했기 때문에 프리미엄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감마가 오히려 크게 계산했을 경우 이러한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지수가 아주 크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즉 누구나 다 앞으로도 변동이 클 거야 라는 그 심리가 반영된 내재 변동성이 큰 값을 갖는 이 시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수가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프리미엄이 이전보다 더 많이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즉 감마는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재 변동성과 잔존일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우린 보통 잔존일수가 줄어들면 배가도 줄어든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잔존일수가 줄어들게 되면 변동성의 영향에 의해서 옵션의 가격이 영향을 적게 받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잔존일수와 배가라고가 아니라 잔존일수와 내재 변동성으로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자, 잔존일수가 줄어들어서 만기에 가까워가는 옵션이 있다고 했을 때 내재 변동성이 변하는 경우 이 내재 변동성이 변하는 만큼 옵션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적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변동성 매도 거래 또는 변동성 매수 거래라는 형태의 전략을 우리 잠시 후에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런 변동성 거래를 했을 때 잔존일수가 줄어들게 되면 사실상 이것은 변동성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마 거래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특성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은 결국 잔존일수의 변화와 배가의 변화, 또 잔존일수의 변화와 내재 변동성과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옵션을 단순히 사거나 단순히 파는 두 개의 종목이 아닌 단 한 개의 종목을 사거나 파는 경우를 우리가 옵션 네이키드 전략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지수가 올라갈 것 같으면 콜을 매수하고 지수가 내려갔던 콜을 매도하고 또 반대로 지수가 올라갈 것 같은데 천천히 올라갈 것 같을 때는 풋을 매도하고 천천히 하락할 것 같을 때는 콜을 매도하는 전략을 우리가 옵션 네이키드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방향을 맞춘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특히 매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크게 갑자기 움직여 버린다면 그 손실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를 잠시 했지만 옵션 매수할 때는 매수 금액만큼을 많이 살 수가 있고 매도는 증거금이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적은 수량의 종목만을 우리가 팔 수 있게 됩니다. 자, 스트레들과 스트랭글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스트레들은 행사가가 똑같은 ATM을 같이 한쪽은 콜옵션을 매도하고 한쪽은 풋옵션을 매도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스트레들 전략이라고 합니다. 스트랭글은 서로 행사가가 다른 두 종목을 매도했을 때 우리가 이거 스트랭글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의 규모로 치느냐에 따라 사실은 전략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만기 손익곡선 모양만을 본다고 했을 때 스트레들은 현재 위치에서 지수가 크게 변하지 않을 때 우리가 스트레들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랭글은 이 지수의 범위가 조금 크게 움직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을 때 스트랭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스트레들이라는 포지션과 스트랭글이라는 포지션을 단순히 레인지만을 보면 레인지 트레이딩 하는 전략이 아니라 변동성 거래라든가 또 같은 스트레들이라 하더라도 ATM이 아닌 즉 등가격이 아닌 어느 한쪽으로 쏠린 경우에 미리 스트레드 포지션 한다면 사실상 이것은 방향성 거래와 같은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트레들이나 스트랭글을 모양만으로 모양이 같기 때문에 만기선이 곡선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 전략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들의 모습을 우리가 스트레들이다, 스트랭글이다 하는 것으로 얘기한다는 것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거래 전략으로 레이쇼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이쇼는 옵션을 매수하고 매도한 것을 조금 더 많이 한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이쇼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프론트 스프레드라고 표현하는데 이 레이쇼에 반대되는 포지션, 즉 매도를 한 계약하고 매수를 두 계약하는 형태 같은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로 우리가 반대로 백 스프레드라고도 표현합니다. 프론트 스프레드 또는 레이쇼 스프레드라고 하는 전략은 한쪽으로는 매도를 치고 한쪽은 매도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은 아무리 지수가 가도 수익이나 손실이 한정이 되고 한쪽으로는 급격하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만기손익 곡선을 띱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지수가 움직일 것 같은데 한쪽으로는 절대 움직일 것 같지 않고 한쪽으로는 얼마 가든 좀 많이 움직일 것 같다라고 예상할 때 쓰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포지션을 뒤집어서 우리가 아까 백 스프레드라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 한쪽으로 움직이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할 경우에 백 스프레드라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콘돌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새 콘돌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트랭글과 스트레드를 아까 얘기를 했는데 스트랭글 포지션에 바깥에다가 옵션을 매수를 동수량씩 하는 경우를 우리가 콘돌이라고 합니다. 이 포지션의 특징은 이 전략은 어떤 레인지 내에서 지수가 움직일 때 수익이 나지만 그러다가 만약에 바깥으로 벗어난다 하더라도 순수 스트랭글 포지션보다 손실을 제한했기 때문에 손실을 최대치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콘돌의 경우 결국 일정 범위 내에서 지수가 움직일 거를 예상하지만 만약에 벗어나도 나는 그 손실을 한정시키고 싶다라고 할 때 콘돌이라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버터플라이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버터플라이는 스트레들 포지션에 역시 매수를 동수량해서 곡갈처럼 만든 것을 우리가 버터플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걸 뒤집어서 앞정처럼 만들어도 우리는 이것을 버터플라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매도 버터플라이, 하나는 매수 버터플라이라기도 하고 앞뒤에 아이언이라는 접두어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 버터플라이는 결국 위로 뾰족한 모양의 버터플라이를 만들었을 때 이 제한된 구간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다가 바깥으로 벗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손실을 제한하는 그런 전략을 위해서는 버터플라이를 쓰기도 합니다. 유렉스 연계 코스피 200 옵션의 상품 명세를 살펴보면 CME 연계 코스피 200 선물과는 또 다른 약간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종 결제가 실물 인수도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상장 기간이 1일이라는 점이라든가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유렉스와 한국거래소 간의 미결제 약정의 정보와 손익들을 교환하기 위한 과정이지 일반 거래자 입장에서는 그닥 크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일반 거래자들에게 오히려 더 체감이 되어 중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이 거래로 상장되는 종목만이 거래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지수가 급변해서 2일이나
정기장에서 새롭게 상장되는 종목이나 또 만기일 경우에 최종 거래일에 최종 거래가 되는 종목들을 야간장에서는 거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거래 시간을 보면 CM 연기 코스피 200 선물과 거래 시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후 5시부터 시작되고 이 길 새벽 5시에 끝나는데 유럽 썸머타임 적용 시에는 그 시작 시간은 그대로지만 끝나는 시간이 1시간 앞당겨지기 때문에 거래 시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호가 한두 수량이라는 게 있는데 CME 연계 코스피 200 선물에서는 호가 한두 수량이 정기장에 비해서 10분의 1로 줄어드는 반면 UX 연계 코스피 200 옵션에서는 호가 한두 수량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정기장에서는 이 길에 신규로 상장되는 종목의 경우엔 야간장에서도 아직 종목이 상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야간장에서 신규로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기일에 최근 종목을 제외하고는 정기장에서 거래하다가 오버나이트한 종목에 대해서는 야간장에서 언제든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간장에서 상장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야간장에서 신규로 진입해서 정기장에서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그 정도를 나타내는 민감도, 그리고 거래 전략에 대해 잘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옵션의 가격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 행사 가격, 잔존 기간, 이자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옵션 가격에 대한 중요한 민감도들로는 기초자산에 대한 민감도인 델타, 잔존 기간에 대한 민감도인 세타, 변동성에 대한 민감도인 베가, 이자율에 대한 민감도인 로우 등이 있습니다. 내재 변동성의 변화는 가격뿐만 아니라 민감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잔존 일수가 줄어들수록 내재 변동성의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옵션 거래 시 가장 단순한 네이키드 전략부터 기초적인 전략인 스트레들과 스트랭글, 그리고 손실과 수익을 제한하는 콘돌과 버터플라이 등의 전략을 변동성 축소와 확대 시에 적절히 적용하면 주식이나 선물로는 구현할 수 없는 다양한 거래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렉스와 연계한 코스피 200 옵션 야간 거래를 통해 보유한 포지션의 위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가지수 옵션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은 주식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여 찾아뵙겠습니다.